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조금 제가 길게 지금 질문이 지금 거의 논문처럼 쓰였어요. 사실상 저희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질문 읽다가 쑥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진짜요? 질문 자체가 페미니즘의 정석이에요. 제가 한번 정석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로라 멀비의 그 논문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유명한 논문,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에는 이 영화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남성적 응시의 권력이 지배하며 그 응시의 대상은 뭐 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성의 이 관음증적인 응시, 이게 피핑탐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음증적 응시가 작동하는 세 가지 층위를 이 논문에서는 카메라, 그 다음에 영화 속 남성 인물, 관객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는 관객이 여성이어도 그 남성의 시선에 동화되어서 그냥 그 시각적으로 여성을 착취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러한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로라 멀비의 이 논문이 7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엔 좀 고전적인 옛날 시각을 좀 의식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계속 이제 그 시선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아까 그 감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도 그렇고, 등장 인물들도 다 여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카메라가 높지가 않고, 이게 되게 그 이게 시선과 이렇게 층위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그렇게 아예 배치를 한 것 같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훔쳐본다든가, 뭔가 착취한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영화의 탈권력적 시선이 영화 속 인물들 간의 그런 대등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여자들만이 사는 행복한 나라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화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시선의 권력이 해체되는 방식.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재설정하는 방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순서대로 이렇게. 전혀 진행은 민주적이지 않은 폭력적입니다. 진행이 평등하지 않은 아예 레벨이 아닌 진행을 지금. 일단 영화 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대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나오는 분의 초상화가 뒤에 걸려 있잖아요. 저 초상화를 보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초상화가 사실은 남성적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사가 저희가 볼 때 함축하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인물을 파악하기 전에 시선이 먼저 가서 닿는다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여성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적 시선이 먼저 가서 닿는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좋은 대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 영화가 그 대사 밖으로 벗어났는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영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면, 제가 볼 때 이 어머니가 제가 볼 때 대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성적 시선을 담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밀라노에 보낼 딸을 그리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없지만, 이 영화에서 남성은 없지만 어머니가 남성적 시선의 대변인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대타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적 대타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잠깐 외출을 하잖아요. 한 4일인가 5일. 그때 이제 여성적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이제 그때 아이레벨도 참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성만의 시선으로 여성을 그릴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노라 월비 이후에 많은 페미니즘 감독들이 요런 거를 시도를 많이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시선 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 시선 자체에 이미 욕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이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듯이 여성도 남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다만 그동안 이게 권력 관계에서 비대칭적이었죠. 남성은 대놓고 여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여성은 대놓고 남성을 바라보는 거를 해픈 여자 취급했잖아요. 슬럿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그냥 여성의 욕망이 해제된 것 같아요. 자본의, 그러니까 아이돌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욕망이 해제되면서 오히려 그냥 그 뭐랄까 상대의 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시선 권력이 평준화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도는 참 좋았는데, 그리고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 시선 권력 해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도는 참 좋았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동물적인 본능, 상대성을 혹은 뭐 동성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성적 대상화하는 이 동물적 본능,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성공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남성적 시각으로 본 거 아닐까요? 영화를? 남자니까요. 그게 무슨 생물학적 남성이 남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실은 여성 관객도 남성적 시선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성 창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그 리얼리즘 문학 관련해서 시선의 작동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이미 시선이라는 거는 젠더 중립적일 수 없고 어떤 방식에서든지 간에 젠더적 성 섹슈얼리티에 매개된 채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성 창작자도 때로는 남성적 시선을 무자각적으로 매개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고연적인 또 리얼리즘 논리듯이 우리가 문제적인 거는 여성 대상을 바라볼 때 여성적 시선으로 볼 수 있는가, 시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 시선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식과 성찰. 근데 그게 이제 영화적인 미학의 논리로 들어갔을 때 과연 영화가 보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시선을 반성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프레임 단위의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의식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객을 지나치게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관객을 피로하지 않게 하면서도 설득적일 수 있었던 건 어떤 의미에서 약간 도식적이었기 때문에. 그 도식적이란 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는 겁니까? 저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도식성이라고 표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 영화가 상업적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손치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도식화해서 대중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이 도식성을 통해서 그런 어떤 대중적 관심사를 사로잡는 접착제로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도식성은 다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미니즘 논리이기도 하고, 혹은 시선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이론적인 논리들을 또 조금 이제 도식화한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화 장면을 그릴 때 두 사람 이제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회화 논리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늘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우위를 지닌다. 권력적인 방식으로든 그리고 뭐 시선의 논리에서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엘로이즈가 계속해서 마리안느에게 환기시켜 주잖아요. 너가 나를 보는 순간에 난 누굴 보고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를 보고 있어. 우리의 시선은 결코 한쪽으로 비대칭적이지 않고 사실은 대칭적이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환기시켜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객들로도 너가 도식적이죠, 보고 그런 것들이. 너가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순간에 영화도 너를 보고 있어 라거나 뭐 이런 식의 도식적인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자꾸 환기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남성적 시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종류의 구도와 영화의 미학적 활용으로서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권인 선생님. 저는 뭐 특별히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들 다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계몽적이다 영화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라 벌비의 유명한 논문 말씀하시면 저는 그 논문을 끝까지 읽은 적은 없고요. 다 인용되어 있는 부분만 읽었는데 어제 로라 멀비가 얘기했던 그런 남성의 권력의 시선, 그렇다면 그런 남성적 권력의 시선을 벗어난 방식의 다른 방식의 어떤 권력이 아닌 시선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디어 이론 같은 데서는 시각 자체가 권력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라는 굉장히 우리의 오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근대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권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단순히 또 젠더의 문제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뭐 분명히 저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많은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여성을 이렇게 몸으로 훑어 내려가고 폭력적으로 음탕 뱀눈. 네, 음탕한 그 시선들, 그 여성의 몸을 정말 글자 그대로 성적 대상으로만 물화하는 그런 시선들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도식화된 계몽으로서의 시선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화에 그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 이제 그 에우리디케 그다음에 오르페우스의 관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명보에서 에우리디케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 도중에 이 오르페우스가 이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그 에우리디케가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웨딩드레스 비슷한 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식의 사실은 이 에우리디케가 돌아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오르페우스가 돌아봄으로써 에우리디케는 그 순간 이제 박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돌이 됐다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여자가 금기를 어겨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뭐 이렇게 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뭐 이렇게 박제되는 그런 순간은 사실은 어떠한 그 대상이 심미적 대상으로, 어떤 미학적이고 심미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나를 박제화해라, 박제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 이 순간을 정지시켜서, 원래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황진이 시조처럼 어떤 시간을 잘라내서 그 순간을 이제 정지시켜서 그것을 길게 느리든 축소를 시키든 뭐 어떻게 변형을 시키든 뭐 이게 예술인데, 근데 이제 그 순간을 일부러 박제화하라는 식의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추억으로 우리 둘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건지.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뭐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원래 이제 그 신화 속에서 오르페우스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제 돌아보고 여성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서 그 남성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르페우스에게 에우리디케가 말을 걸어서 자기의 의지로 이 지옥의 명부에 남게 된 거잖아요. 왜 에우리디케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순간 떠오른 게, 아, 여기에 남자가 생겼구나. 여자가 생겼구나. 여자가 생겼구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페르세포네. 이제 오르페우스와의 일부 일처제적인 그 관계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죠. 주체적으로.
아 이제 뭐 너 필요 없어. 나 여기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 생겼어. 이런 걸 느꼈거든요. 왜 그러세요? 둘은 너무나 사랑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게 다 판타지라는 거죠. 그런 게 3개월 지나면 다 불타올랐는데. 그냥, 그게 다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생긴다. 뭐 젠더 논리의 능동성 수동성을 뒤집는 거기도 하고. 영원한 사람 그런 게 어딨냐. 왜 이렇게 영원한 사람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너무 때 묻었어. 때가 묻었어. 목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반면 이 중에서 가장 순결한 또 순결한 인성. 순결한 청년. 아예 박인호 선생님. 이 나이에 순결하다고 하면 굉장히 또 그것도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건 그 장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측 가능. 너무 예측 가능한 거기도 했고 심지어 거기에서 마리안네의 환상으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엘로이즈. 엘로이즈를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얘는 몇 번이나 보잖아요. 환영.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마 끝이겠지. 이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너의 마지막 순간이겠지. 라는 거를 이미 얘는 수긍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박제하려는 그 순간에 이제 엘로이즈의 명령으로 뒤돌아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이 쾅 닫히는 순간에 이 연출까지가 저는 근데 알면서 봤는데도 나름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한 방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오히려 그 다음 이야기들이 사족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순간의 완결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르페우스의 선택에 대해서 이 마리안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시인, 예술가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시인 예술가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의미화되고 부각되었다면은 여기에서는 그 수동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 에우리디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킨 게 아닌가. 제 생각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회화에 대한 영화적 화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지된 에우리디케인가? 그 양반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쭉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가 이제 그 기존에 시선을 해체하려던 그 감독들의 어떤 시각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적인 거 이게 시적인 선택이다라고 시인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한 이면엔 뭐냐면 둘 사이에 추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은 동영상이죠. 그렇죠. 사연이잖아요.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우리디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둘 사이에 추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그대로 옮기면 어머니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의 여성이 이뤘던 이 공동체는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회화처럼 고정돼 있더라도 그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셋의 그 같이 아이를 뭐 지우고 위로하고 했던 그 여성들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이거에 대해서 그 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냥 대상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이즈를 바라보면 당연히 마리안느는 박제화된 엘로이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우리디케를 바라보면 그 그림 뒤에 있는 슬픈 사연의 에우리디케를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볼 때 영화적 해답은 이 시적 선택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상을 사물로 고정화시켜서 바라보는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그러니까 시선 뒤에 사연이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이 영화가 강조했던 강조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르트가 잘못했네요. 네. 영화고 사진이고 다 박제된 사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르트 잘못했지. 네. 알겠습니다.